일단은 일단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은 제가 밖에서 촬영하는 날마다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진수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일정을 좀 많이 줄여 놨었어요. 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일정이 없는 동안 잘 올라가다가 어. 오늘 조금 하락을 하더라. 근데 일단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들고 있는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올랐잖아요.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라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11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힘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는 단기로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하고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가 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 그리고는 마이크론도 좀 하락을 했더라. 이런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급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가 나스닥 기준에서 주봉, 월봉을 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실적이 생각보다 좋네. SBB가 좋네. 그러고는 시장에서 뭔가 투심이 좋네. 계속 올라왔거든요. SBB? 네, SBB 사태가 터지고 난 뒤부터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 기준으로는 1월부터 올랐어요. 2월에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2월도 거의 이제 도지라고 부르죠. 십자가를 그렸고요. 그리고는 3월, 4월, 5월 다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나스닥이 5개월 연속으로 크게 오른 때가 언제 있냐 그러면은 코로나 터지고 3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고 난 3개월, 4개월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고는 그때 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애플이 스플릿을 했다. 테슬라가 스플릿을 했다. 말 그대로 주식이 너무 비싸지니까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나스닥에 큰 손이 등장했다. 옵션 시장에 큰 일이 있었다라는 과거 뉴스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도 보시면 AI, 엔비디아가 AI라는 것을 확 보여줬고요. 또 연초부터 GPT라는 게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예상 외의 수급에 조금 이탈 수급이 꼬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연초 대비로 25%에서 30% 가까이 올라가고 거의 있는데 AI가 끌어올린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S&P 500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S&P는 일단 4,200에 막혀 있어요. 어제도 종가가 4,205였고요.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오늘 밤에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이슈는 뭔가를 또 보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지금 보시면은 제조 PMI 남아있고요. ISM 제조 PMI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요일 기준에서 미국의 5월 고용 데이터 요거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엔 6월 14일 날 FOMC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6월에는 FOMC에서는 3, 6, 9, 12에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를 도대체 언제 내릴 거냐라는 눈치를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6월에는 조금 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AI 발표하면서 우리가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겁니다가 이미 선반영으로 30% 40% 확 다 올랐거든요. 신고가를 썼고 또 한 가지 또 시그널이 되는 거는 신고가를 쓰는 과정에서 2021년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인가 1트릴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인가 해서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고는 빠졌습니다. 아쉽게. 그리고는 어제 1조를 찍고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1조를 딱 찍고는 지금 9,800억인가 됐더라고요. 살짝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도 1조 달러를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구글이나 애플 보시면은 1조 달러를 찍고도 더 올라갔어요. 근데 걔네들은 선반영 없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1조를 찍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니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메타는 좀 노내지만 조금은 시장의 주도주가 된 성격에서 1조 달러를 찍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다. 미국에서 이걸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엔비디아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념 축포를 터뜨렸죠. 1조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비싸네요. 그러면은 공매도도 쌓일 수가 있고요. 일종의 매물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짧게는 6월, 길게는 6, 7월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는 전통적으로는 여름에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당연히 통과될 걸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AI 이슈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펌핑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미국이 한 4개월 정도 동안 채권 발행을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걸 갑자기 채권 발행이 오케이가 되면서 미국이 채권을 찍어내기 시작할 거다. 그동안 못 찍어냈던 거를. 그러면은 4달 동안 나눠서 받을 월급을 한 달에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말하면은 회사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4달 동안 줬어야 되는 돈을 한 달에 다 주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4달 동안 미국 정부가 빨아들여갔을 그 채권에 대한 수요 돈을 한 번에 다 땡겨가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있던 돈이 한꺼번에 미국 정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주식이 너무 많이 비싼데 주식을 팔고 좀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주식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을 좀 빼고 그러고는 당연히 수익을 주는 5%짜리 미국 국채가 잔뜩 나오네. 이거를 나는 잠깐 들어가겠다. 그리고는 이제 금리가 상단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금리도 거의 이제 금리도 고점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채권 금리도 떨어질 거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가격도 올라갈 건데 여기서 물량이 싸게 엄청 많이 나오네. 네. 사야지 하면서 돈이 확 몰려가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채권발 증시 조절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조정일 것이다. 빠져도 한 5에서 10% 정도, 많이 빠져도 10% 이상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심리는 좋아요. 그리고는 SBB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막아준다라는 게 확실히 이제 우리한테는 각인이 됐습니다. 약간 이 막아준다라는 부분에서 뭐 추가적인 개 박살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저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제도 보고서가 나온 게 경기 침체가 두려운가, 이 폭락이 두려운가, 그러면은 대안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봤거든요. 그 대안으로 제시한 종목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는 나스닥은 더 좋을 거다, 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자체도 빅테크가 비싸다고 얘기하면서도 빅테크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AI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 터뜨릴 거예요. 막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를 봅시다. 1년 뒤를 보시면은 분명히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뒤는 지금보다 비쌀 종목들, 가격이 오를 종목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큰 이벤트들이 끝나가냐 그러면은 여전히 이벤트는 뭔가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아침도 뭐 아시겠지만 갑자기 경보가 사이렌이 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근데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차익 실현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을 했다 그러면은 어이구 저 북한 놈들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거는 별 이슈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익 실현에 좀 밀리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후 해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붙일 거예요. 왜 떨어졌냐, 왜 올라가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고 그게 뉴스로 나오는 건데 투자자라면 그 전에 좀 더 장기 관점에서 지금 내가 보유했을 때 보유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보유 가치 있는 종목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조정이 좀 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막 전저점까지 가는 그걸 더 밑으로 대한 이런 건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이고 뭐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 뭐 되게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조정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그 정도일 것이고. 그러면은 1년 후를 본다는 거는 저희 이렇게 주식의 사이클이 있는데 뭐 대세상승 사이클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저희 1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했던 게 일단은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론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2025년까지 다시 한번 메모리에 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AI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시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을 한다. 여기는 바닥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HBM이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슈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떴지만 제일 잘한다면서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I로 돈을 버냐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지금 빅테크들한테 관심을 받냐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물음표였는데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오히려 방점을 딱 찍어줬습니다. 우리 너네 예상보다 다음 분기 당장 다음 3개월 뒤에 40% 더 성장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내년 내후년이 아니구나. 당장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도 $100 위로 올라갔고요. 마이크론도 급등을 했고 하이닉스도 급등을 했고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7만 전자를 찍은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마이크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2년 정도는 투자가 더 발생을 한다. 기존에 있던 DDR4를 DDR5로 교체하는 수요도 나오는 거고 AI 관련된 신규 투자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PC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AI 관련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많은 새로운 PC 환경, 새로운 서버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희망의 돌려보자 그러면은 반도체 중심의 한국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슈퍼사이클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강한 투심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막말로 2025년도에 목표 주가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내년은 2024년이니까 2025년까지를 미리 선반영 땡겨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저는 하이닉스 기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PBR 1.3배까지는 우리가 볼만하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봐도 13만 원이다. 지금 11만 원이에요. 여전히 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15만 원까지는 차트를 그릴만 해요. 약간 버블을 땡긴다 그러면은 15만 원이면 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11만 원 기준에서 4만 원이면은 그게 도대체 얼마일까요? 3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보유한다 그래서 30%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다만 단기 차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1년 보시고 2년 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그리고는 내가 바닥부터 들고 있다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시되 나는 분명히 다시 살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걸 1년 뒤를 본다 그러면은 저도 어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매수했던 거 20% 남겨놨습니다. 혹시나 더 갈까봐. 그리고는 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분할 매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어디까지 선반영할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은 혹시나 지금 선반영이 더 된다 그러면은 더 산다라는 것도 욕심은 아니죠. 왜냐면 적정 가격 혹은 이번 사이클의 맥스 가격을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으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내가 그 밑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접근하시면은 이거는 전략의 차이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엔비디아에서도 마이크론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혹은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동일한 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코스피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1년 뒤, 2년 뒤 이번 고점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면에서, 하이닉스 측면에서,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측면에서, 그리고는 코스피 지수단에서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만 원 뚫었잖아요. 네. 한 8만 원까지는 무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네. 한 10%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2024년 5년 상승 사이클까지 저도 8만 원까지는 쉬울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차트를 다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원의 선을 쫙 그어 보시면은 8만 원에서 8만 원 2천 원, 그럼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횡보 구간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거래량과 특히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맘카페 분들의 그리고는 우리 동호회 분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운이 좋게 혹은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6만 원대 5만 원대 더 사셨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좀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제가 아는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에서 몰빵을 하셨어요. 약간 억 단위를 한 번에 때려 박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티가 안 나고요. 평단이 거기에요. 근데 많은 전문가가 나와서 8만 원이면은 충분히 거기까지밖에 못 갈 것 같고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전은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매물대, 매물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 지난 2021년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8만 원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좀 이상하다라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삼성전자의 가장 베이스는 결국 배당입니다. 특별 배당이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특별 배당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기조를 보시면은 24, 5, 6년도에 번 돈을 가지고 26년도 말에 특별 배당을 줄 겁니다. 그러는 그 특별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 가지고 2026년도 목표 주가는 다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를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번 랠리에서 7만 원 후반대 8만 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는, 그리고는 2026년까지의 시황을 보고는 그때 연말에 특별 배당 때 좀 더 뭐 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장기 전략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라인은 8만 원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제가 삼성전자 8만 원이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한 13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라인이고, 그럼 제가 하이닉스도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그죠, 아슬아슬해도 9만 원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보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단기 급등을 하면서도 9만 원 초반대에서 11만 원까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제 그때는 좀 더 날카롭게 보시고, 지금은 뭐 물려있는 분들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너프하게 8만 원, 7만 원 후반대까지는 안 팔아라는 전략으로 가시고, 그러고 난 뒤 거기 도달할 때쯤에 수급, 시황, 분위기를 보고는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증시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일시적 조정 후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S&P 500을 좀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장주냐, 약간 뭐 가치주 섞여 있는 거냐?
저는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깊이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롱, S&P 500 숏. 그러니까 이건 롱숏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S&P 500 기준에서 혹시나는 마음에 4,000, 4,100에서 숏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포인트는 4,200이지만 그리고는 저는 지수 플레이에서는 나스닥은 계속 롱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높은 자리에서도 롱으로 조금 차익을 보고 수익을 보고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제 제가 보고서 나온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종목을 얘기할 때 구글, 마소, 애플을 얘기합니다. 물론 S&P 500에도 들어있죠. 다만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고 나스닥에는 그 친구들과 같이 연계돼서 엔비디아가 됐든 아니면 AI를 하고 있는 아마존, 메타, 테슬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S&P 500은 500개 종목을 말 그대로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연초부터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빅테크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월마트,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은 계속 떨어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필수 소비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정말로 큰 타격을 주는 혹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필수 소비재들이고요. 혹은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상품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런 애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비중이 높게 들어있는 거는 S&P 500, SPY라고 하는 그 친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온전히 수혜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QQQ를 좀 더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돈을 정말 잘 버는 그런 AI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을 특정하셔서 좀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아까 다음 주도주로는 AI, 반도체 뭐 이런 섹터를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그렇고 제가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주도주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먼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침체에 가장 취약한 자산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아주 비싼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우리는 내구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전제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교체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과정 점점 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동차 수요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떨어집니다. 근데 부동산이 더 떨어집니다는 자동차도 안 팔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안 팔립니다.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일한 결로 보시면은 분명히 앞으로 전기차가 좋을 거고 자율주행이 좋을 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투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는 핵심적으로 소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AI 볼게요. GPT 월 $20면 됩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편집 프로그램에 AI가 나온다고 합시다. 유튜브 편집자 그 많은 분들이 월 3만 원, $30. 요 정도라고 하면은 모두 다 결제를 하겠죠. 우리가 구독 경제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소액이에요. 근데 그 소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율을 준다 그러면은 모두가 투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AI 혁명이고 이 부분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애석하게도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 GPT를 발견한 이 이후에 새로운 뭔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지금 가장 좀 집중해서 보는 거는 그래서 정말로 돈을 버는 AI 모델은 무엇이 될 것이며 이걸 서비스하는 플랫폼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가 또 다른 애플의 상승, 또 다른 뭐 엔비디아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나스닥은 롱이고 그 다음에 S&P 500은 보합, 횡보. 그리고 혹시나 위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정말로 이거 왜 터지지? 하는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나스닥도 같이 밀리겠죠. 근데 그러면은 나스닥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더 박살나는 쪽은 아무래도 S&P 50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올해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S&P 500은 횡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술주, 특히 가는 놈만 가는 장이 올해는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는데 세계화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게 그 내구재, 유형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가가치도 줄고 전체 소비량도 줄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덜 사는 거죠. 어떤 책이죠?
그게 제목이 좀 길어요. 무슨 거대한 변화와 세계 뭐 그런 건데. 저도 그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났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딱 그렇게 바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혹시 나스닥은 상방으로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나스닥이 지금 조금은 무서운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52주 신고가 아닌가요 지금? 52주는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좀 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의 부근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나스닥이 상방으로 얼마나 열려있냐라는 부분은 얼마나 선반영을 땡기고 얼마나 뭔가 투심이 좋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제가 나스닥 선물을 트레이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과거 데이터를 다 훑어보진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스닥 현물,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13,000이에요. 네. 나스닥 현물이 지금 14,400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올해 초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현물과 선물의 차이라 그러죠. 현선물 차익이 이 콘텐고 상태 위에 있습니다. 이 선물이 위에 떠 있고 뭐 더 올라갈까라고 배팅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 이게 연초에는 6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3,000이라 그러면 13,600, 13,800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던 애가 선물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롱을 잡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배팅하는 금액이 늘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주식만 사기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에서 더 간다 하면서 계속해서 롱하는 그게 선물에서 매수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거는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선물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요. 지금 1,400포인트입니다.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1,000포인트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와, 이게 이렇게 벌어져도 될까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과열인데요? 라는 말씀을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1,400 위에서도 매매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롱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게 위로 얼마나 열려있냐라고 질문 주셨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거는 시장의 돈의 힘입니다. 근데 돈의 힘에서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애들이 정말 충격적인 실적을 작년처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에서 미국 투자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나스닥 선물과의 갭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월물 만기가 있어요. 다음 만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만기는 더 위에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떠 있으면 다음 만기는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계단식으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더 간다는 소리죠. 다들 상승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리고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걸 모두가 동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나스닥은 오히려 지금 AI 버블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이유도 이런데 좀 베이스가 깔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게 AI가 정말 얼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고 혁신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이게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정말 또 강한 상승, 또 연평균 10%에서 15% 상승을 꾸준히 또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보다는 AI,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이 가면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도체 칩이 그렇게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아까 지금 현재 보유할 만한 주식이 꽤 많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여기 AI 반도체 외에도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국내 기준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게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섹터가 중요하다. 약간 뭐 연초부터는 좀 이슈가 받았던 게 방산. 그리고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미용 기기, 건설 장비. 그다음에는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뭐 변압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잘 늘어난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건설이 조금 대형화되고 있는, 그리고는 뭐 정부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는 곳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고 여러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어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런 섹터들 중에서 순환매가 계속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년도 실적도 계속 뭐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돈을 더 번다 그러고 성장한다 그랬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고 올라가는 구간 동안 순환매로 좀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교체 매매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이게 트레이드에 눈이 좀 뜨이셨다. 혹은 뭐 트레이드를 내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정말 수익률 장난 아닐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별명이
제일 돈 못 버는 그죠? 예, 방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제일 못 번다. 저도 올해 돈을 수익률을 꽤 만족스럽게 벌었는데 제가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인증을 하나 그러니까 맞아요. 누가 인증을 하셨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평소 때는 이렇게 소통도 안 하시는 분이 수업료로 갑자기 이렇게 엄청 큰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누구세요?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바닥은 지났다, 최악은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부터 이제 3배짜리 속스를 사셨대요. 속스를. 야 대단하시네. 그리고는 어제 이제 매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은 거의 60%. 그리고는 원금이 20억이었답니다. 진짜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욕할 뻔했어요. 와, 그럼 12억이네. 무슨 레버리지에 아니 지금 보실 수도 있으신데 와. 레버리지에 무슨 20억을 들어가시냐고요. 그렇구나.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는 좀 보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서 수업료라고 턱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어제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나는 왜 이렇게 못 벌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벌지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뭐 생각이 많은 뭐 그런 날이긴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 반도 네, 수출. 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에서 저는 찔끔찔끔 5% 10%씩 약간 어떻게 보면 매매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가 되게 좋은 장이고 그러고는 앞으로도 시장이 관심이 많고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나라 당장 주변을 보시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부동산에 있던 돈이든 아니면은 뭐 장롱 속에 있던 돈이든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소리는 결국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유튜브의 힘, SNS의 힘 그리고는 우리가 정보가 공유되면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즐길 만한 장, 공부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수출, 실적이 늘어나야 되죠. 거기다가 좀 더 추가되면 주주환원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전히 지금 주주환원이 연평균 혹은 내년 내후년 봤을 때 3%에서 4%, 4%에서 5%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예금 대신으로 모아가셔도 되고 적금으로 생각하면서 모아가셔도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 실적이 언제까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좀 전망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확신이 서시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저는 그거를 보유 가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정말 보입니다. 네, 공부하신 만큼 보이기 때문에 좋은 장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성장주, AI, 뭐 반도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고 국내는 그러면 약간 순환매로 트레이딩 순환매에서 결국에는 수출이에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서비스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애석하게도 그나마 배틀그라운드 그러고는 거의 없죠. 지금 소프트웨어 네이버도 국내에서밖에 없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덩치보다는 파이가 좀 작습니다. 카카오도 웹툰이 있지만 카카오는 또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땅히 글로벌 기준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글로벌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팝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를 만들어서 팝니다. LG엔솔 배터리를 만들어서 팝니다. 제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독경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경제로 계속해서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수수료처럼 매일매일 숨쉬듯이 돈을 버는 게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시장이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 왕창 팔고 그러고는 수요 공급이 또 어떻게 보면 증설로 엇갈리죠. 그러면 또 안 팔리고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또 한 2, 3년 좋겠죠. 그러면 또 사이클이 또 크게 탈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좀 나눠 먹으면서 잘라 먹으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우리나라고 미국장은 좀 꾸준히 모으시는 게 좀 더 좋은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천은 아니고 혹시 방산, 미용기기, 건설 장비 쪽에서 좀 좋게 보는 기업 몇 가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미용기기에서는 클래시스가 제일 좋다. JCC 메디칼은 제가 최근에 좀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내부자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배당도 없고. 근데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클래시스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는 지금 뭐 다른 분들이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두올이라든지 여러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은 소모품을 보시면 됩니다. 미용기기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는 소모품 비율이 높다. 이런 애들은 장투할 만한 가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중소형이 좋죠. 밥캣도 좋고 뭐 아니면 현대두산 인프라코 다 좋은데 걔네들이 많이 높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열어보시면은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할 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 밑에 있는 또 소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대창 단조라든지 진성 TEC라든지 조그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도 수출이 정말 좋고요. 지금 배당이 막 3%씩 나옵니다. PER도 막 5배래요. 그런 애들 존재한다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사는 저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원칙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좀 무기 쪽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죠, 뭔가 이런 종목들은 성장보다는 뭔가 정부 리스크에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자를 안 하지만 워낙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니까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 대비 몇 프로씩 하락을 하면은 스윙 투자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종목은 재룡전기라고 있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재무 보시면은 다들 지금 턴어라운드 수출 성장 이런 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좀 소규모 종목들이 스윙 투자하고 좀 순환매하기엔 좋습니다. 한 번 튀면 많이 튀고요. 그리고는 약간은 뭐 추세 같은 것도 그리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아까 다음 주도주로 AI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 바이오는 안 되나요? 바이오요. 네. 바이오는 미국에서는 필수 소비재예요. 경기 방어주, 배당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바이오,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투자할 때도 바이오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국내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그다음에 최근에 뭐 3프로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ST팜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다. 그런 종목들은 왜냐 그러면은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게 결국은 제조거든요. 근데 걔들은 제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라서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는 결국에는 저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곳에서 대규모 신약을 성공시켜야 또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핵심은 또 한 가지가 2020년도, 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올랐던 버블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요. 시젠이나 뭐 SD 바이오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높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돈을 버는 거, 앞으로 뭐 돈을 얼마나 벌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뭐 조 단위가 넘는 기업인데 뭐 100억? 50억?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 가치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있는 돈으로 배당이라도 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돈으로 신사업해야죠. M&A 해야죠. 근데 M&A가 어떤 게 된다라는 좀 가시적인 성과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올해 보시면은 좀 장이 좀 많이 바이오 쪽도 그렇고 스타트업 쪽에 많이 좀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화이자도 그렇고 머크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큰 빅딜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돈이 있는 기업에서 정말 좋은 기술을 보면은 큰 돈을 들여서라도 매수를 할 만큼 지금 바이오가 바닥권이냐? 맞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술을 갖춘 기업이 정말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다.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자진상폐를 하든 아니면은 삼성이 됐든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큰 제약사가 됐든 그것도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빅파바가 됐든 간에 이게 뭐 마일스톤 계약이 됐든 아니면은 서로 뭐 기술 이전이 됐든 이게 아니고 기업을 살 거예요.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물음표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정말 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우리 국내 기준에서는 케어제니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최근에 정말 급등을 많이 주긴 했어요. 근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도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검증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 영상을 좀 봤더니 삼성의 미래는 삼바에 있다고. 네네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게 좀 약간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이게 이재용, 그러니까 JY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러고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헤드에 올라갈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개를 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혁신이 필요하고 필수 소비재로서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하드웨어 제조업은 한계가 있다. 2030년 되면은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요. 기술이 더 혁신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지금 우리 반도체도 보시면은 뭐 10나노 이하 내려가고 난 뒤부터는 반도체 경쟁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과거로 돌려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 쓰실 때 피처폰 제일 처음에 그 마케팅 포인트가 뭐였냐 그러면은 2비트, 4비트, 64비트, 128비트 소리. 우리가 이게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줄 수 있냐 였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다 사운드를 낼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카메라였습니다. 몇만 화소 이게 마케팅 포인트였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넘어오고 난 뒤부터는 얘가 AP가 어떻고요, 속도가 어떻고요, 우리가 어느 게임까지 돌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은 성능 얘기합니까? 안 해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기능을 더 넣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넣었습니다, 뭐 이게 뭐 100배, 1000배 줌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혁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드웨어적 혁신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OLED를 쓴다. 디스플레이가 좀 더 좋아진다. 근데 그 이상의 변화점이 있냐 그러면은 실제로 아이폰을 최신폰을 쓰시는 분들도 그 전작과 비교하면은 무게 좀 달라졌네. 뭐 카메라 모양 좀 달라졌네. 달라진 게 없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서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를 찝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TSMC 모델을 따라가든 그게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신약들을 계속 개발을 하든 어쨌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고요. 충분히 편해졌어요. 그럼 이제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고 필요한 것은 약물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혹은 삼성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이게 바이오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이게 JY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트렌드나 모든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가장 큰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약물 제조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뭐 약간 정치적으로 스토리적으로도 얽혀있는 게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은 충분히 앞으로 뭐 몇 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무지성으로 매수한다. 그것도 좋지만 삼바도 무지성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당장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AI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그럼 혹시 그 AI 주식이 좀 흔들릴 때 네. 좀 살만한 주식은 뭐예요? 지금 국내에서 반도체가 오르는 동안 빠진 섹터를 저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꽤나 수급이 큰 쪽이 2차 전지가 좀 밀렸죠. 자동차가 밀렸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밀리면서 오른 종목들이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아마 순환매는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조건 계속 간다는 것도 아니고 밀리면은 그 돈들이 어딘가는 갈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가 될 거냐 그러면은 국내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쪽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반도체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의 사이즈를 받쳐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조선 말씀드렸고 뭐 건설 장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판돈이 거기로 들어가면은 다 상한가 가요. 종목이 몇 개 없고 시총이 작으니까. 근데 이게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들 얘네들은 시총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이게 순환매가 발생할 텐데 그때 또 크게 보면은 주식 팔고 채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원화 팔고 달러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라기보다는 돈이 이렇게 좀 쑥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하는구나. 그리고는 이 중에서 내가 이해되는 곳에는 들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좀 참으시고. 왜냐면 반도체가 떨어졌을 때 반도체를 더 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에서 대응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 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인가요? 그렇게 되죠. 근데 미국은 좀 특징적인 게 정말 웃긴 게 미국은 엔비디아가 빠지잖아요. 그럼 누가 오를까요? 그래요.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반대 수급으로 아마존 같은 게 올라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게 오릅니다. 구글이 빠지면 누가 오를까요? 마소가 올라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여기는 빅테크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천조 수준의 기업이다 보니까 돈들이 거기서만 놀아도 충분히 수급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곳이 LG엔솔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덩치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빠지면은 장이 빠진다. 반도체 오르면은 장이 오른다인데 미국은 AMD 빠진다. 엔비디아 빠진다. 그럼 그게 빠져가지고 인텔로 들어가고 애플로 들어갑니다. 애플이 빠지면은 마소로 들어가요. 마소가 빠지면 구글로 들어가고요. 구글이 빠지면 테슬라로 들어가요. 걔네들끼리 다 어떻게 보면 헤쳐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랑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섹터별 수단매, 미국은 종목별 수단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네. 2차전지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얘기하셨는데 진짜 말대로 되셨습니다. 그 당시는 조금 악플이라고 할까요? 네,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긴 했는데 네. 현상적으로는 맞았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가 빠지면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거는 2차전지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이제 저는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여전히 가져갈 만큼은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제가 이제 영상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에코프로의 차트를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빠지는 수급에서 에코프로로 또 수급이 들어가니까 에코프로가 올라와주면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지금 60일선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2차전지 섹터 전체가 그 이슈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가 오르던 아니면 반도체가 빠지면서 장이 부러지던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이거는 차트 매매 기술적 관점입니다. 근데 2차전지에서 대장주는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 차트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아까 잠깐 봤더니 반도체가 빠지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더라고요. 60일선 지지를 또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얘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는 언젠가는 이게 또 차트가 꺾일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차트가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지지선을 크게 깨고 내려가면 요 부분에서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 섹터 전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수가 무너지는 날이 되든 아니면은 2차전지만 무너지는 날이 되든 그런 날은 좀 큰 하락 같은 경우 혹은 내가 2차전지를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련 없이 약간의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되는 혹은 손절도 각오해야 되는 그 라인은 에코프로 60일선이 될 것이다. 차트 매매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요즘 좀 걱정은 해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크고 상징성이 있고 뭔가 기술적으로 이걸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위메이드가 박살났을 때 게임주가 다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박살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반도체가 다 박살났었습니다. 대장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수급의 가장 1등 공신이고 무너지면은 섹터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슈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의 차트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물론 저가 매수로 가치 있는 종목들은 내려가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주가가 유지될 수 있는 주가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고 막 2년, 3년 투자하는 걸로 봐서는 버틸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네. 이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찐이냐 아니면은 이게 가짜냐에 대해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죠. 네. 이 기업이 정말 2년, 3년 뒤에 예상했던 아니면 말하는 그 실적이 나와주고 그걸로 정당한 주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전문가분들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뭐 IPO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증설을 했는데 오히려 레드오션으로 치킨 게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보수적 의견을 다 들으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댓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배터리가 그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줄 아는가 이러시는데 배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고요. 2차 전지전에도 ESS는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장 파이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면서 대규모로 충전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몇백 대 그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시장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차 시장이 안 좋으면은 혹은 과잉 투자가 되면은 혹은 이게 뭐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제조업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에서 너무 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돈을 안 잃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시장에서 상처를 받는 거는 결국에는 내 시간을 까먹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좀 많이 싣고 막 몰빵하려고 하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는 거고 더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들어갈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 비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반도체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실적과 숫자가 조금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초반에도 몇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뭔가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계속 돌고 있는 보고서와 전망치와 이런 걸 베이스로 봤을 때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한 입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시간은 걸려도 가긴 갑니다. 그래서 주도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이버요?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지금 네이버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첫째로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구글에 또 떨어졌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또 1분기 기준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이버의 결국에는 효율성이에요. 구글의 효율성과 네이버의 효율성. 말 그대로 이게 구글의 바드 AI 검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빙을 쓰고 있지만 빙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답답할 땐 정말 답답해요. 한국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의 가장 문제점은 네이버를 우리가 뭘로 검색하느냐. 첫째 맛집 찾으려고 검색하죠. 그죠? 그럼 둘째 우리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지도 찾으려고 검색합니다. 그리고는 블로그 검색하면 답답해요. 다 광고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차라리 왜 인스타를 보죠?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들어갑니다. 정확한 정보나 글로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릴스나 쇼츠나 틱톡을 들어가요. 네이버는 언제 들어가죠? 네이버는 우리나라 뉴스 볼 때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유일한 강점이 네이버 쇼핑이에요. 네이버 페이예요. 그래서 페이 사업을 더 키우고 쇼핑 사업을 더 키운다. 성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색 엔진으로 바라보고 네이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 페이를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웹툰의 성장 그리고 네이버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 많이 올라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웹 드라마, 웹 소설 그 컨텐츠를 가진 IP 파워가 앞으로 네이버의 차기 모델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는 또 동남아에서 일본에서 시작하고 있는 라인뱅크 쪽 이런 쪽의 지분 가치가 앞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정도를 보셔야 되지 지금은 메신저로서도 카카오에 완전히 밀린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즐기기 위한 요소나 정보를 정말 디테일하게 검색하기 위한 요소로는 구글에 혹은 유튜브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개인 방송에서 이런 좀 불만도 토로를 많이 했어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왜 릴스나 쇼츠를 못 만드는가? 그러게요. 그거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릴스는 유튜브 쇼츠는 수익도 많이 안 주잖아요. 그 정도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네이버에 쇼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쇼폼 영상이라고 1분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은 재미없어요. 왜 그런 거죠? 루즈하고요. 트렌드가 이게 막 방송사에서 만들고 이러는데 방송국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국분들은 방송국에 틀이 있어요. 유튜브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거 보면은 개그맨 분들이 틀 없이 정말 와 하고는 보다가 뭐야 빵 터지는 그런 웃음, 재미 중심. 그리고는 정보도 핵심 더 자세한 정보는 긴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 본편에 링크를 걸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네이버는 기존의 VOD 서비스도 좀 안 됐고요. 그리고는 뭐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뭐 광고를 삽입해야 되니 많이 여러 가지 이슈는 과거 이슈들인데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그래서 그 숏폼에 대해서 트렌드가 확산된 지가 한참 됐어요. 못 따라갔죠. 이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번에 뭐 네이버가 하반기에 네이버 뭐 어플 메인을 바꾸니 뭘 바꾸니 그러는데 거기 또 들어있더라고요. 블로그 글을 내 이웃 글을 MG가 블로그를 할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도 네이버 주주지만 점점 회의감이 느껴져요. 진짜 줄여야 되나?
저도 이제 네이버는 장퇴도 된다.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페이나 이게 성장성은 뭐 포시마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오히려 네이버보다 쿠팡이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야, 또 이렇게 바뀌는군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쿠팡이 계속 혁신을 보여주고 있고 쿠팡의 OTT에서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유튜브 쇼츠를 보더라도 SNL 데이터는 SNL 영상은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네이버 웹드라마 영상이 쇼츠에 많이 올라오나라고 보시면은 그거는 아직은 물음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정말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뭔가 혁신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카카오는 뭐 분할 상장의 문제는 있지만 사업을 잘하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과연 카카오 같은 혁신을 혹은 뭐 쿠팡과 같은 혁신을 지금 이 시점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요즘은 약간은 세모로 밀려나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카카오는 좋게 보세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주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제가 카카오를 주식으로서 안 좋다 그러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걸 이뤘습니다. 분명히 카카오는 나중에 위인전도 나올 거고 그 뭔가 카카오의 역사에 대해서 책도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와 있지만 더 성장할 겁니다. 다만 주식이 안 좋아. 그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 네. 보통 이렇게 나스닥 오르면 네. 비트코인도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연초 대비? 요즘에는 잠잠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비트코인은 제가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가지고 기준점이 확실히 변했어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나스닥과 같이 갈 것이냐, 이게 금과 같이 갈 것이냐,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금과 같이 간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페드의 대차 대조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시중의 M2 통화량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버블이었고 그때는 정말 돈이 많이 잉여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매 게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과한 버블이 오긴 왔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로서 M2 통화량의 지표로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연준이 매주 대차 대조표를 발표를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도 그 데이터가 나오면 밀리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유심히 보면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큰손분들도 이걸 유동성 지표로 보고 있구나. 이게 뭐 월스트리트가 됐든 아니면 뭐 고래라고 부르는 분들이 됐든 어쨌든 결국에는 나중에 금리 인하를 난 뒤에 또 돈이 약간 뭐 풀린다, 양적 완화가 된다 라고 하면은 다시 시장의 M2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같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면은 약간 속성은 금과 좀 더 유사해 줄 수 있겠지만 좀 더 데이터에 민감한 디지털 골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차트 매매예요. 그리고 많은 돈들이 이 시장을 오히려 달러보다, 오히려 원화보다, 오히려 금보다 더 꽉 잡고 있습니다. 위아래 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흐름 자체가 M2 통화량에 대해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그리고는 반대로 말하면 달러 해칭으로서 이게 좀 이렇게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긴축이 있는 상황에서 뭐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숫자가 없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없는 부분에서 그러면 없는 숫자를 뭘로 계산해서 값을 매길 것이냐. 이거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캐치하고 있는 부분은 시중 통화량과 비트코인이 연동되고 있다. 그러면 긴축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유의미하게 늘고 있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금리 뭐 인하되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조금 유동성이 풀리는 신호가 왔을 때는 네네. 조금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네. 테이버님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어제 조금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다시 이제 제가 거의 10% 초중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30% 넘어갔는데 일단 저는 계속 살 겁니다. 저는 20%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여전히 장은 좋습니다. 장은 좋고 제가 20%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만의 기준인데 저는 현금 비중에 대해 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내가 꼬박꼬박 수익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게 뭐 투자금이 뭐 이렇게 뭐 집 한 채 값이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주식에서 풀 매수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다. 이게 뭐 분산을 잘 해놓으시면 풀 매수 매도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박살나기가 너무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시대가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 20% 정도. 그리고는 혹시나 내가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마련해 놓으시고 왜냐면 만약에 박살나더라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을 생각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완전히 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좀 쉬었다 가더라도 결국에는 매수 매도는 계속 발생을 한다 정도고 저는 현금 비중은 20%다. 네. 그럼 80으로는 뭐 사시겠어요? 저는 지금 반도체를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는 포트에서 한 30-40%는 반도체 계속 매수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콘텐츠 좋아해요. 국내에서는 콘텐츠 좋아하고 엔터? 네, 엔터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예. 너무 중소형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제 방송 보시면 다 아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 표정이 가장 밝은 그런 정말 행복에 이제 그 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뭐 올라간다 만다 그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국내 기준에서는 게임주도 좋게는 보는데 게임주가 아직은 뭐 이슈가 없다. 콘텐츠 쪽. 그리고는 저는 엔터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오히려 콘텐츠 OTT 이쪽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중이고 저도 그쪽 투자를 좀 즐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빅테크. 예, 그리고 이슈 매매를 좀 많이 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테이버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긍정적이다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제일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부채 납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 FOMC도 아니고 기준금리도 아니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국내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클립으로 올라갔을 때 나중에 뭐 성지가 되면 안 됩니다. 성지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좀 공포스러운 부분은 첫째 최근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뭐 뱅크샐러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컬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또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우리 OTT 업체 중에서도 좀 힘들다. 티빙. 예, 아니 티빙 말고요. 티빙은 CJ이기 때문에 그나마 적자라도 괜찮지만 왓챠라고 있습니다. 아, 네, 영화. 예, 거기가 지금 매각 M&A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M&A가 결국에는 불발되고 있다. 그리고는 원래 기업 가치가 뭐 5천억 얘기가 나왔다가 기업 가치가 지금 200억, 100억. 혹은 이대로는 그냥 말 그대로 스타트업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돈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수익률이 0%가 되는 거죠. 근데 엔젤 펀드가 지난 10년간 시장을 이끈 게 맞습니다. 아마존식 경영.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라는 게 뭘 보여줬고요. 그러고는 또 대형 기업 중에서는 야놀자라고 있죠. 최근에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도 했는데 그 마사요시 형의 돈으로 또 뭐 이렇게 M&A도 하고 이러면서 야놀자가 엄청 커졌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돈을 버냐 못 버냐 그리고는 스타트업들이 특히 경기 침체가 되면은 소비가 죽어요. 그럼 소비를 촉진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뿌릴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그 돈은 스타트업 투자를 하신 분들의 돈이 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손실을 보면서 적자를 보면서 아마존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요게 성장의 키포인트가 되는데 문제는 아마존식이 지금 20년이 됐어요. 이제는 끝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아마존식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은 이미 각 포인트마다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인터넷 은행이 됐든 아니면은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벌고 규모를 갖춘 애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우리 배달도 처음에는 아마존식이었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 자리를 잡았죠. 2등, 3등 업체를 쓰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요기요를 쓰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뭐 지역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배달통도 그렇고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서 투자했던 돈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는 그 부분이 다음 블랙스완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뭐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들이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고 이 투자로 정말 많은 기업에 돈이 들어갔고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거를 비슷하게 카피한 투자 집단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좀 소액 포지션에서 이게 뭐 터져나가는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걸로 우리가 모르던 부분에서 갑자기 뭐 펀드가 넘어간다, 뭐 청산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좀 터지면은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토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토스도 돈 못 벌거든요. 토스뱅크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냥 우리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박살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촉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비슷한 논리일 거고 우리나라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글로벌에서 이제 좀 엔젤 펀드, 스타트업 투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러고는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깡통 전세 문제도 분명히 걱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은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시장에서는 큰 기업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기 혹은 정말로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균형감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 못 갈 거야. 아니고요. 주식이 잘 가니까 경기가 좋을 거야. 아니에요. 이게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겹치는 시기는 지나고 보면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체크를 좀 여러 다각도 다방면 여러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투자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왕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